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450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작에 앞서서 먼저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 먼저 집계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2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기에서 7명, 충북에서 4명, 서울에서 1명이 이번 비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13명이 실종이 됐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다른 피해들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민이 591세대, 총 919명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시설 피해 역시 2,431건이 발생을 했고 농경지 역시 306,022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거나 침수가 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우특보와 폭염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이 한반도 날씨와 이에 대한 예측 또 전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해마다 이렇게 장마철 혹은 태풍이 북상을 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논란이 있죠. 바로 기상 예측에 관한 지적입니다. 이 논란이 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금 당장 상황부터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중부지방에 좀 비가 많이 집중이 됐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될까요? 일단 뭐 오늘 아침에 중장기 예보 나온 걸 보니까 13일까지 이제 계속 현재 이제 장마가 중부지방 쪽으로 걸려 있는 것으로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일단 뭐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찬 공기 세력이 예상보다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게 이제 밀려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거의 정말 이제 광복절 때나 돼야 정말 햇볕도 보고 뭐 폭염도 올라오지 않겠나 그런 예상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기압 배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오른편에 그래픽으로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비가 온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 많은 수증기들이 어떻게 해서 좀 생기게 된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상당히 상층에 한기가 내려왔습니다. 건조한 찬 공기가 내려왔는데 반대로 이제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올라왔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제 굉장히 고온다습한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주 성질이 다른 두 공기의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 장마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마전선은 실제로 상당히 많은 이 수증기들이 어디서 유입이 되느냐면 결국 북태평양 고기압 쪽에서 남서기를 타고 유입되는 것이거든요. 유입된 이러한 수증기들이 이제 북쪽에 찬 공기와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서 상당히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호우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여기에 그래픽에도 표현이 됐습니다만 제4호 태풍 하구핏 일단 뭐 한반도를 향하진 않을 거다라고 전망이 나왔지만 어쨌거나 북상을 하면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태풍이 북상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어제는 북상을 하다가 북한의 황해도 쪽으로 상륙해서 나가는 쪽으로 예측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바람 아무리 태풍이 약하고 지금 소형이거든요, 아주 약한. 네. 그렇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로 봤는데 이제 예측이 완전히 바뀌면서 오늘은 어제 예측한 것보다 좀 더 서쪽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좀 더 멀어졌죠. 멀어지면서 실제로 중국 내륙에 상륙을 해서 중국 내륙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일단 네, 소멸하는 TD로, 걸로 네. 얘기를 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죠. 단지 문제는 태풍에서 그 열대 양석도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그 다량의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거든요. 이 수증기가 결국 우리나라 장마선 쪽으로 유입된다는 거죠. 뭐 지금도 일부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게 내일 밤에 TD 그러니까 열대성 저기압으로 네네. 바뀌는데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그 올라온 비구름대가 깨지면서 본격적으로 전선들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논문들을 보면 실제로 중국에 들어가서 소멸한 이 태풍에서 우리나라 호우가 발생하는 이런 논문들이 꽤 많습니다. 태풍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한반도에 영향을 그렇게 미치게 된다는. 네, 그렇죠.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수증기들은 결국 전선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다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물론 지금 계속 장마선에서 새벽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낮에는 약간 소강 상태 들어가고 네네.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일부터 내일까지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아무래도 좀 더 강한 비가 내리지 않겠느냐. 더 강한 비가 앞으로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진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폭발적인 강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지금 오는 비 정도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강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기상청의 가장 최근 예보 통보문이죠. 5시 기준으로 나온 통보문을 살펴보니까요. 내일까지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최고 300mm, 많은 곳은 500mm 넘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일강 수량이 아니라 시간당 막 100mm를 육박하는 그런 비가 쏟아지기도 했었고요. 또 강수대의 폭이 50km. 그러니까 뭐 지도로 봤을 때 굉장히 얇은 줄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좁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국지적으로 짧은 순간에 쏟아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주 좁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발달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기 불안정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는 북쪽의 찬 공기 세력이 상당히 예상보다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쪽의 북태평양을 밀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양측 이 사이가 그러니까 이 두 양쪽 기단의 이 기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강수대가 좀 상당히 넓어지면서 그렇게 강한 비가 내리질 않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의 기온 차이가 커지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기온 경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온 경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아주 좋은 게 컨센트레이션 된다고 우리 예보하는 사람들은 가끔 얘기를 해요. 국지적으로 좀 압축된다, 네. 혹은 이닌스가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남북 폭은 굉장히 좁아지죠. 네. 동서는 길어지면서 그러면서 호우가 내리는 이런 패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일기예보님, 긴 비가 그치면 이내 아침, 저녁으로 가을바람 불겠지요.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가을바람 걱정보다는 사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태풍 걱정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저번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지금 네. 보면은 예상외로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냥 그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여름 끝까지. 예. 정말 근데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거는 기상청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예보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뭐 하여튼 늦어도 네. 광복절 전후에는 끝날 것이다. 늦어도 그러면 이제 끝난다는 얘기는 일단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남부지방에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 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폭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폭염대가 이제 서울까지도 올라옵니다.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당연히 뭐 지금 폭염 같은 건 33도 이상 올라가면 폭염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33도 이상으로 올라가겠지만 폭염 일수가 얼마나 많으냐. 네. 이제 이거죠, 인저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우리나라가 이 폭염 일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7월 25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장마가 끝나는 날이죠. 그렇죠. 7말 8초. 네, 그때부터 8월 15일 사이입니다. 대개 이때가 이제 폭염 일수가 되게 집중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만약 정말 광복절에 거의 끝난다고 하면은 사실 폭염 일수를 다 지나간 거거든요. 네. 이제 예전 통계를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폭염 일수가 남은 폭염 일수는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폭염 일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폭염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상보다 북태평양 고기압세력이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글쎄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뭐 9월 늦더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지금 뭐 8월도 그렇지만 9월도 10월도 평균보다 계속 높아요. 그랬죠. 예. 그냥 기온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뭐 그걸 가지고 늦더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어떤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올해 윤달이 들어갔기 때문에 늦더위가 온대요. 아, 시기가 그만큼 달력이 이제. 네, 우리 선조들은 또 그렇게 봤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게 뭐 과학적인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뭐 최근 지구 온난화로 기온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니까 장마가 끝나면 일단 폭염은 오르지만 폭염이 지속되는 일수는 평년보다는 많겠죠. 많겠다. 다만 2018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폭염 일수가 평균이 한 35일 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한 13일 됐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작년보다 약간 부족하지 않겠나. 지난해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게 더운 해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약간 좀 부족한, 좀 기온이 약간 낮은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참 이런 전망들, 특히나 쏟아지는 비를 앞둔 상태에서 가장 많은 네티즌들의 의견, 그런 게 예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아이디 영진스키님, 전주 오늘 12시나 1시 비 오는 걸로 아침에 나오다가 시간변이 바뀌던데 구름 표시로만 한숨만 나온다. 아이디 재환79님, 지난주 금요일 오늘 내일 날씨 예보는 흐림이었지만 현재는 물폭탄. 아이디 키담팜님, 하루 전 또는 6시간 전에 예보가 변경되는 게 너무 허다합니다. 슈퍼컴이 있으면서 왜 그럴까요? 아이디 박혁원님, 실시간 방송만 믿습니다. 오차 범위가 크다 보니 그러려니 생각하게 되네요. 지우개 잘 지워지는 님, 이젠 예보는 바라지 않으니까 실시간 중계라도 잘 해줬으면 좋겠음. 유튜브에서 아이디 유키피님, 왜 이렇게 예보가 안 맞는 건가요? 아이디 뉴제이님, 올해 역대급으로 안 맞네. 반면 또 이런 의견들, 보다 자세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디 생각이 현실로 된 세상님, 기상청 예보하는 시스템이 여러 확률을 슈퍼컴으로 솔루션한 뒤 짬밥 찬 예보 담당관이 그중 하나를 고르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확률 도박 아닙니까? 청에서 원으로 강등되어도 될 듯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슈퍼컴퓨터로 뽑아놓은 데이터를 선정하지 말고 보여주는 게,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이디 롭온다님, 단순히 기후변화만 원인으로 삼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보가 자꾸 틀리는 이유는 뭔지 속 시원히 알고 싶습니다. 참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장마, 폭우, 태풍 이런 시기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보청이다, 뭐 중계청이다 이런 별명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보 적중률에 관한 조사 결과들이 나왔었죠. 2017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46%였었고, 또 2019년에 한 민간기관이 조사한 결과, 이건 이제
중기예보에 대한 적중률인데 59.6%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디 유튜브에서 약속님,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일기예보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많이 좀 모자란,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해외보다 모자란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이렇게 예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건지, 현업에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다양한 의견을 보면서 저도 이제 기상 예보를 하는 사람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는 세계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네. 우리나라만 뭐 특별히 구라청이다, 뭐 오보청이다, 중계청이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독일에 공부하러 갔을 때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독일도? 네. 거기도 아주 기상청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국민들이 많고, 이제 그런 걸 그때도 보면서 저는 그 당시에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기상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네. 정말로 옛날에 이제 노르웨이 학파 해갖고, 그런데도 아주 가서 그 당시에, 지금은 꽤 오래전이죠. 제가 독일 갔을 때가 거의 한 30년 전 정도인데, 우리나라 기상보다 굉장히 그때는 앞서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라든가 많은 데서도 많은 국민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신뢰를 잘 안 합니다. 네. 좀 이런 상당히 좀 공통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날씨를 하면서, 아까 어떤 분이 도대체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 실력이 어느 정도냐? 제 객관적으로 그냥 저는 기상청에서 근무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대개 어느 나라의 그 기상 예보 능력이라는 거는 국력을 따라갑니다. 네. 거의. 그러니까 GDP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GDP 1위가 이제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다. 중국만 조금 예외입니다. 중국은 그 정도 이제 기상기술이 발달 안 했고요. 네. 보통 이제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굉장히 기상기술이 발달해 있고 예보 능력도 사실 좋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 기상청이 좀 신뢰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 예보가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보관들 지원이나 장비 지원이나 동남아시아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기상 후진국들이죠. 네. 이런 쪽에서는 한국 기상청이라면 뭐 아주 엄청난 신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 나라는 그만큼 실제로 이제 그 정도 기상 능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하다고 이제 느끼는 것이겠죠. 하여튼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는 참 난감한데요. 네. 저는 기상청 근무를 안 하고 있고 한 적도 없고, 저는 민간 기상 기업에서 네. 이제 현재는 일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가끔 우리 예보가 정말 기상청과 비교하고 어느 정도 더 우위성을 갖고 있느냐, 네. 뭐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이 날씨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아까 나왔던데 정말 많은 최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마 이제 슈퍼컴퓨터라든가 우리나라 독자 위성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엄청난 그것도 이제 거의 기상 장비들이나 이런 것도 거의 그러니까 국력에 따라가요. 돈이 없으면 기상 장비 투자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GDP가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1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요. 유튜브에서 아이디 YY5님께서 민간 업체가 자체 분석으로 기상청과 다른 예측 결과를 도출해도 기상청과 다른 예보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정말인가요? 가짜 뉴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1년서부터 독자적인 예보를 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2011년부터. 네, 그 이전까지는 기상청 외에 어디도
독자적인 예보를 낼 수가 없게 돼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민간 기상업계가 생긴 거죠. 물론 예. 이게 이제 민간 기상업계가 좀 투자를 해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업체들 단독으로 예보를 내는 업체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제가 일하는 회사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일본계 회사가 하나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기상 정보를 판매하고 이런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들이 예보내는 것에 대해서 기상청이 뭐 시비 걸거나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또 아이디 마카롱 TV님께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4개월 전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을 도입했는데, 그죠? 한국형 예보 모델이 4월 달쯤에 이제 도입이 됐죠. 이게 정확하지가 않나요? 영국 수치 예보 모델이랑 병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제 모델은 어느 나라에서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다 틀립니다. 네네.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하드 기상청 예보가 틀리니까 왜 틀렸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모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럼 바꿔라. 그래서 이제 가져온 게 UM입니다. 네, 영국 모델이죠. 영국 모델. 제가 보기엔 영국 모델이 뭐 일본 모델은 소위 말해서 이제 계속 이거를 업시킬 수 없게 프로그램을 갖다 그렇게 고정시켰어요. 더 정확도를 높이기 어렵게. 우리 자체 해석을 할 수 없게 만들어졌기 예. 때문에 예. 좀 그런 게 있었는데 UM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그 기상청에 있는 이제 많은 연구원들이 계속 업시키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어쨌든 모델로 보는데 이제 그 당시에 UM 모델은 이제 한시적으로 들여온 거고요. 이제 그 위에 이제 한국형 수치 모델 사업단이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모델이라는 것은 일단 뭐 자체에서 개발하면서도 이제 계속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기상청에서 와서 현업에서는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마 당분간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모델이든 병용하면서 일단 그 자체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 이제 올해같이 이제 이렇게 날씨가 나쁜 걸 한번 지나가고 보면 굉장히 모델이 향상될 수가 있거든요. 부족한 거를 이제. 그래서 올해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픈 안 하고 있죠. 네. 현재는 뭐 UM 모델만 오픈하고 있죠. 네. 참 이번 이슈를 저희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기상청 관계자와 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그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해줬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면서 예보의 난이도 자체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아졌다. 기상 현상들의 강도 혹은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한의 상황으로 바뀐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력이나 장비보다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실제로 참 최근 들어서 점점 이런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저희가 CG로 이 호우특보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걸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에요. 24시간 동안 80mm 넘는 비가 예상이 되면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2004년엔 기준이 되는 시간이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었고, 그로부터 7년 후인 2011년엔 이 시간이 또 6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2018년엔 3시간 동안 60mm가 넘으면 호우주의보, 또 3시간에 90mm가 넘으면 호우경보. 이렇게 24시간이었었던 게 3시간으로 줄어들 만큼 이런 기후변화들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거에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이런 이유로 좀 예보의 난이도가 많이 최근 들어서 높아진 그런 것들을 느끼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예보 일선에서 이제 현재도 예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물을 좀 한 잔 먹어. 네, 천천히 물 드시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11년에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011년부터 민간 기상업체가 이제 예보를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신 이후로 6시간에서 이제 3시간으로 호우특보의 기준이 바뀌게 된 건데, 실제로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오는 일이
점점점 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많은 통계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제 기상청이 매년마다 이제 기상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자료들이라는 쭉 뭐, 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내는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강수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강수일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네.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호우일수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호우일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렇게 아마 저 경보라든가 이런 기준을 좀 바꾼 것 같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2년 제가 이제 예보관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요새 와서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군에서 예보관 생활을 오래 네. 했는데 그러셨죠. 나름대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예보 잘 낸다는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게 예보관 생활을 하는 원동력이 됐는데 최근 이제 한 2, 3년 전서부터 어떤 느낌이 오느냐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 이제 예전에 정말 아날로그 시기죠. 거기서 디지털 해갖고 이제 네. 지금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 거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예보를 갖다 내는 방법서부터 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제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잘 안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변했어요.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어떤 분이 저 질문을 올린 거 보니까 자, 뭐 기상청에서는 다 뭐 해갖고 꼰대 한 명이 네, 경력 많은 사람이 그 네. 결과 중에서 고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알기는 저희 공군도 그렇고 기상청도 엄청난 토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기상청 직원들 논문 발표 심사위원회도 가서 보니까 예. 기상청에 이제 최근에 들어오는 이 고시부터 갖고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눈치를 안 봐요. 그러니까 뭐 거의 자기 이 주관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예보를 결정할 때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자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를 보고도 동일한 예보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석을 다 각기 다르죠. 해석은 다 다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결국 예보를 내려면 통일해서 하나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죠? 서울기상청과 대구기상청이 다른 예보를 낸다면 이걸 웃기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예. 이제 결정하는 사람이 있겠죠. 네. 이제 그게 이제 결국 뭐 기상청 같으면 예보국장이 되는 겁니다. 네네. 결국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 공군에서도 결국 오랜 토의를 하고 중앙기상부장이 결정을 하거든요. 실제로요, 지금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아이디 OJJ 옐로우님께서 반기성 공군기상대 대장 할 때 잘 맞았음, 이런 대대장 하셨을 때 잘 맞았다, 이런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참, 실제로 직접 매일매일 마주를 하신 거잖아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날로그 시대 때부터 AI가 도입될 때까지 계속해서 예보의 현업에 계신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실제로 이런 기후 차원에서의 다양한 변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신다. 네, 그런데 그 속도가 지금 보통 밖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빠르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네. 그 기후 변화가 정말 이제 눈앞으로 막 다가오고 있는 걸 느껴요. 지금 이제 많은 학자들은 지구온난화 하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워밍 쓰지 말자. 네. 글로벌 위어딩이라고 쓰자. 네. 이건 평범한 이런 지구온난화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블랙스완이라든가 이런 용어들, 다음에 이제 뭐 기후 이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다. 예. 기후 이탈 같은 게 딱 생기면은 거의 이제는 인류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기후 변화를 이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진보적인 이 기후학자들은 거의 2030년이면은 기후 이탈 단계로 넘어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젠 앞으로의 세대들은 지금까지 구경해보지 못한 그런 기상현상들이 이제는 만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늦둥이가 지금 대학 다니는 늦둥이가 있는데 가끔 그 늦둥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야 진짜 제가 한 50대 쓸 때 60대 때 어떤 기상현상이 있을까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네. 아 나는 정말 그때 행복한 세대에 살았구나. 저들 세대 때는 정말 거의 뭐 엄청난 폭염과 슈퍼 태풍과 정말 호우와 이런 기상들이 너무 진폭이 큰 기상들이 네. 계속해서 발생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많은 데 가서 강의를 할 기회가 생기면 정말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이거는 정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전 세계적으로도 기온 상승이나 해수면 상승이나 해수온도 상승이나 거의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그렇죠. 1.5배에서 2배 지구 이상 평균 상승폭보다 우리나라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죠. 높거든요. 예. 참 우리나라가 좀 이런데 좀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참 이런 예측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끝질문으로 예측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8월 그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장마가 끝나고 얼마나 더울까요? 그리고 올해도 지난해, 지지난해처럼 가을 태풍 주의를 해야 할까요? 일단 더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우리나라가 뭐 이제 물론 이제 기후 변화를 약간씩 바뀌어는 나가고 있지만 네. 2018년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예요. 근데도 그때도 실제로 광복절이 지나니까 좀 꺾이더라고요. 예. 물론 폭염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33도 이상을 우리나라 폭염으로 얘기하고 있고 올해는 또 기준을 바꿨습니다. 상대 습도까지 가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온이 실제로 31도라도 폭염이 주의보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상청 폭염 특보로 본다면 폭염은 뭐 발생은 제가 볼 때 9월 상순까지는 가지 않겠나. 다만 이게 전국적인 평균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국적인 평균으로 본다면 작년 기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2019년이 저 13일 정도 됐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적지 않겠나. 네. 일단 그렇게 보고요. 태풍 같은 경우는 올해가 굉장히 좀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매우 네. 적습니다. 네, 예. 5월, 6월에 한 개 발생을 하고 7월에는 하나도 발생을 안 했어요. 그러다 이제 8월에 들어와서 지금 2개가 발생을 해서 이제 4호 이제 태풍이 4호. 예. 이제 올라오는 거죠, 중국으로. 그 왜 이렇게 지금 올해 발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은 원래 예측하는 건 평년과 비슷하게 그렇죠. 발생할 것으로 봤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도 이제 태풍이 발생하는 해역들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좀 높아요. 다만 이제 해수 온도는 높으니까 온도 조건으로는 발생하기 좋은 조건인데 그곳에 이제 이 태풍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회오리 바람 같은 거죠. 네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겠는데 일단 뭐 8월 하순 이후서부터 네. 대개 9월 사이로 한 2-3개 정도가 영향을 줄 거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슈퍼 태풍이 올라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까지 가장 큰 피해를 줬던 태풍 매미나 뭐 태풍 루사 이런 거는 슈퍼 태풍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 슈퍼 태풍이 올라오면 도대체 얼마만큼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냐 이제 걱정이 되는데 글쎄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거기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시기는 대개 최근에 들어서 이 기후변화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개 우리나라 올라오는 태풍들이 9월 네. 또 10월 상순까지 그렇죠. 좀 뒤로 밀어지고 있죠. 예. 있거든요. 대개 그런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참 태풍이 만들어지는 지역 위치에 이 해수 온도가
안심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상태다 보니까 올 여름, 늦여름, 가을까지도 이 태풍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9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소셜 라이브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센터장님,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네. 저희가 매번 이렇게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을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마카롱 TV인가요? 네네, 마카롱 TV님. 네, 그분 아주 좋은 질문하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예보 잘낸다고 하는 거 주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여기까지인가요? 네, 뭐 더 아래쪽에도 뭐 페이스북도 있고요. 네이버 TV에서 남겨주신 분들도 있고요. 센터장님의 대대장 시절 이야기 해주신 분 아이디가 OJJ 옐로우님이셨습니다. 네, 뭐 센터장님께서 예전 군 시절 떠올리면서 선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선정도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그분으로 한 분을 할까요, 오늘은? 그럼 고맙겠습니다. 예.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마카롱 TV님, 그리고 아이디 OJJ 옐로님,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또 아날로그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달라져 왔나,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왔고, 또 저희가 이런 호우특보의 기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보다 정확한 예측, 점점 불확실성이 커진다고는 하지만 사람이든 장비든 뭐 시스템이든 여러모로 그래도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현재도 다하고 있지만 조금 더해서 이런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